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잘 지낼 수가 없죠. 네. 맨날 마스크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 고민만 저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 학원이 이제 거의 휴원을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원도 이제 거의 휴원을 하는데, 그럼 집에만 있겠죠.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술이 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갖고 이번에 텔레비전까지 샀습니다. 아예 텔레비전 보려고. 한 15년 정도 텔레비전 없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텔레비전을 65인치를 그냥 질렀죠. 네? 그거 이제 보면서 65인치 딱 하루 정도는 크다고 느껴지던데, 이틀째부터 두 번째 날부터는 크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75인치 살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살만 찌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던데, 확진자? 살이 확진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오늘은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20쪽을 보겠습니다. 지적제도의 총설 나와 있는데요. 이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시험과 지적 관련된 거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린 거죠.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테고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전 국토를 쪼개야 됩니다. 잘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갭니다. 그러면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 불렀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번부여 단위지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했죠? 도시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할 때 뭐 법정동이다, 행정동이다 이런 문구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법정동은 법이 정한 동이란 뜻이고요. 행정동은 법이 정한 동이 너무 넓은 지역일 때, 너무 넓은 지역이면 이거를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쪼갭니다. 그래서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신림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림동이 옛날에는 법정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이렇게 부른 경우 있겠죠. 그걸 행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쪼개지면 그걸 행정동이라고 불러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동을 또 한 번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행정동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신림동 같은 경우도 뭐라고 부를까? 이름이 다 별도로 붙여져 있던데, 그래서 지금은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정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생략해서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번부여지역은 너무, 이것도 동, 리 단위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한 번 쪼갭니다. 이렇게 잘게 쪼갰습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 불렀습니까? 네? 한필지 토지라고 불렀죠. 한필지 토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는 이 지번부여 지역을 또 한 번 쪼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소는 소재, 지는 지번, 지는 지목, 면은 면적, 경은 경계, 자는 좌표.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재지면 경좌표 이렇게 였죠. 또 하나,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때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이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했죠. 지적 측량.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라는 문구가 나오면 측량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면적 경계 좌표하면 그냥 측량과 기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조사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필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했죠. 한 필지 토지를 단위로 해서 정보가 수집돼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 공시되는 제도가 지적제도이기 때문에 이 필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를 필지라고 얘기했고요. 이 필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이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토지를 잘게 쪼갠 겁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개념이 필지예요.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필지별로 정보가 수집되니까 이 필지의 성립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필지의 성립 요건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죠? 지, 두 번째 소, 세 번째 지, 네 번째 뭐예요? 지, 다섯 번째 축, 여섯 번째 등. 지, 소, 지지, 축 등 이게 한 필지 성립 요건이었죠. 그럼 지는 뭐였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까? 이 지번부여 지역을 쪼갠 것이 바로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 한 필지 이쪽도 같은 동이고 이쪽도 같은 동, 모든 부분은 다 같은 동이겠죠. 그래서 이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는 뭐였죠?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는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래서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 소, 지, 축 등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 소, 지, 축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복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다음 중 한 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2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죠. 이때 여기 등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록의 주체는 누구죠? 등록의 주체는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등록관리 공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 국토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입니다. 뭐에 대해서는? 전 국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의 주체가 되겠지만, 이를 지번부여 지역별로 누구에게 맡겼, 지번부여 지역이 아니라 이거를 누구에게 위임했죠?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죠. 기억나셔요? 전혀 안 나시나 보네.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관리지역 이렇게 불러요.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이때 임무 맡기는 것은 기관 위임이라고 했습니까? 단체 위임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기관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토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이 돼야 되고, 시군구별로 또는 관리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소관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의 객체는 뭐였죠? 등록의 객체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의 공부는 뭐였죠? 이거겠죠? 지적공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됩니까?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됩니까? 형식적.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서 공시돼야 되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록의 내용. 주된 내용은 뭐죠? 토지의 표시. 부수적인 내용은 소유자. 그렇죠.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주로 등록해야 되고, 토지의 표시.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지적 공부는 크게 둘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지적 공부.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것이 뭐였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얼핏 생각나셔요? 이제는 생각이 좀 나셔야 되는데, 심화 과정이라서. 이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라는 뜻인데,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해요. 컴퓨터 파일 형태는 모니터의 화면에 띄워야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단어는, 이거는 법조문에 없는 단어예요. 학자들이 쓰는 단어고,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법조문에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 형태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는 뜻인데, 대는 국가기관, 장은 장부라는 뜻인데,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 형태는 이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면은 종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죠. 따라서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고, 경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즉 도면 형태의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좌표값은 숫자죠. 숫자니까 문자 형태의 정보예요. 그래서 대장 형태의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을, 즉 도면 형태의 정보를 좌표값으로, 즉 문자 형태의 정보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그 다음에요, 임야, 대장. 이 두 가지 지적 공부는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문자 형태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 네 가지 장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장부는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토지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선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할 목적으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뭐죠?
지적도. 그래서 이건 세트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지적공부가 있는데 뭐였죠? 임야도. 그 다음에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장부가 될 텐데요. 여기에 등록된 토지들도 여기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이쪽에 등록되어 있고 특수한 정보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는 여기에도 이미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록된 토지도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모양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은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7가지가 존재합니다. 7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쯤이면 외우셨을까요? 이거 벌써 4번째 하는 건데 다시요.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수한 토지들은 여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등록되는 것과 이쪽에 등록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아주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좀 비싼 토지들, 땅값이 좀 비싸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은 다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토지들은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수한 토지들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시적 지적공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게 저장 매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처럼 따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로 만들게 돼요.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부피가 두터워져서 별책으로 작성하지만 이거는 하나로 보게 됩니다. 하나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때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출이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은 반출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발발하게 되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지만 영구히 보존할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이 경우에는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걸 갖고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만들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째, 여기서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별로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저장 매체가 다양해요. 저장 매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출이 문제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반출과는 관련이 없고 복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복제는 뒤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출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쪽만 반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종이 형태로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네?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는데 얼핏 기억나실까요? 소재가 달라진다든지 지번이 달라진다든지 지목이 달라진다든지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를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동,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게 되면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죠.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 불렀죠? 소유자 정리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라고 했죠.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했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고쳐야 되겠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고치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불렀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적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이 중에서 이 소유자 정리가 우리 시험에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다섯 가지 테마에 대해서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토지에 관한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인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20쪽을 보시죠. 거기 지적제도 개관이 나와 있는데 1번에 서설, 지적의 의 나와 있는데 지는 땅지자,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였죠. 그래서 지적의 개념은 토지 정보를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제도로 하면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 이걸 지적제도라고 불렀죠. 지적제도의 발생학설 이런 거 모르셔도 되니까 지우시고요. 오른쪽에 기능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지우셔도 됩니다. 이거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지우시면 되고, 지적에 3요소가 있는데 지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이거겠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 공모. 이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불러요. 지적의 3요소. 그래서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르고, 지적의 3요소는 한필지 토지 그리고 등록, 지적 공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대상 토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전부로서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불문하며 가세지, 비가세지를 묻지 않고 해면 위의 토지,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출제되어 있습니까? 네. 다 했네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죠. 그러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모든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토지에 관한 종류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 지적의 분류 이거 다 했나요? 다 했죠? 네. 그러면 이건 다 했던 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토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도의 지적, 수치 지적 이것도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고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쭉 넘기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주요 이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개념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지적국정주의,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정,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국정주의죠. 그럼 왜 국가가 정해야 된다고 했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지적국정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위에 입법 목적은 모르셔도 된다고 했죠. 네. 거기도 지우셨어요? 네, 지우셔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형식주의.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높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형식주의라고 했죠. 이때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토지 정보에 관한 제도인 지적제도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법은 부동산 공시법령이니까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겠죠. 지적공개주의.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서 공시돼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정확하게 심사해서 등록해야 되죠. 실질적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죠. 맞습니까?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근데 지적소관청은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뭐죠? 실질적 심사. 그래서 등기관과 구별하셔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직권등록주의. 소유자에게 일단 신청권을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 되겠죠. 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따라서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적의 3대 이념은 3가지인데 5대 이념은 2가지가 추가되네요.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특성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행정법에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4쪽을 보십니다. 34쪽. 토지의 등록이 나오는데 거기 등록 1번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라는 문구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쳐져 있어야 되고 모든 토지 밑줄 쳐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토지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의 주체죠. 그런데 시군구별로 또는 관리 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맞아요. 그렇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등록할 때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해 주죠. 셋째 줄 보시면 신청을 받아라 문구가 있죠. 신청이 없을 때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보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겠죠. 그 밑에 직권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화학습에서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정리 절차 5가지 순서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순서. 이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순서.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한필지, 필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첫째 줄 보시면 토지의 등록 단위 있습니까?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를 한필지라고 불렀죠. 필지의 성립요건 6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 소, 지, 지, 축 등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양입지라는 개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입지. 여기에 환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는 논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전이요. 지목이 뭐로 등록된다고 했죠? 논답자를 써서 답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답으로.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했느냐면 지목이 동일할 것, 즉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지적공부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이 전체가 동일한 지목으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지목이 동일할 것. 멋있게 표현하면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될 수 있다는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이를 지목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지목이 동일할 때는 전체가 동일한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소, 지지, 축 등에서 지목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관계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수로가 존재합니다.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또랑이에요. 또랑입니다. 이 또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목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또랑 구자와 또랑 거자를 써서 또랑을 지목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국어. 그러면 이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면 여기다가 하나의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한다면 두 개의 지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필 일목의 원칙상 한 필지가 두 개의 용도로 사용이 될 때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이 뭐였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요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돼요. 왜? 물을 뽑아내지 않게 되면 이 벼가 물에 잠기게 되고 벼가 썩습니다. 그래서 논농사,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되죠. 맞습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관계수로예요.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보통 또랑이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하는 이 역할을 보통 또랑, 국어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하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죠?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렇다면 어느 것이 주된 지목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용도가 아니라 이 용도입니다.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여기다가 뭐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까? 답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과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지적공부에는 답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적공부에 지목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용도의 토지가 뭐냐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되었다라고 해서 양입지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양입지. 그래서 이 양입지라는 개념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이 양입지가 나타난 이유는 일필 일목의 원칙과 뭐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럼 이 양입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이 양입지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제한. 여기 출제가 돼요.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법조문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도 양입지가 될 수 없는 토지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요건은 뭐냐면 지금 이 또랑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죠. 이게 주된 용도의 토지가 될 테고 이게 종된 용도의 토지가 될 텐데 양입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돼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이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요건은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것이어서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붙어 있어야 되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요건은
용도가 같다고 한다면 양입지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세 번째 요건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요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법조문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해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기하시는 게 세 가지로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암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입지는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종된 용도의 토지가 바로 양입지예요. 따라서 지적 공부에는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그러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양입지가 성립될 수 없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죠. 등록되기 위해서는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별도의 지적 공부 만들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주종 관계가 깨질 때는. 그러면 주종 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양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종 관계가 깨지는 경우 첫 번째 뭐죠? 대.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대는 절대로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0%를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가 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11제곱미터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초과. 이때도 주종관계가 깨진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1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용도는 국어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보면 대는 아니죠. 따라서 이건 통과. 근데 10%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으니까 통과.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초과합니까? 초과하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양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면 이게 1000제곱미터일 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분할을 해서 별도의 지적 공부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뭐로 등록해야 됩니까? 국어.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입지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입지. 그 다음에 양입지를 보시면 거기도 별 붙여져 있죠. 양입지 요건, 양입지의 제한, 양입지의 제한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건과 제한. 이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할을 해서 별도의 지적 공부 만들어서 지목을 등록해야 될 겁니다. 세 가지 경우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이 등록사항 양입지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라서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나올 텐데 먼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등록해야 될 텐데 소재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그 변경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소재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인 지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번.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했죠.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즉 특정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이를 토지의 번호,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번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우리나라 토지는 몇 개가 있냐면 4천만 필지 정도가 있어요. 4천만 필지.
그러면 이 안에 토지의 필지수는 몇 개가 있다고요? 4천만 필지. 그러면 토지의 4천만 필지에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맨 앞에는 1번으로 시작되겠지만 마지막은 4천만 번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4천만 번지. 그러면 번호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큰 번호가 나오는 걸 방지해야 돼요.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전 국토를 지번부여 단위 지역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부여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번부여 지역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부여될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1번부터 시작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4천만 번지라는 큰 지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너무 크게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지번부여 지역별로 쪼갠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거를 지번부여 단위 지역, 지번부여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번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하니까 4천만 번지라는 큰 개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기능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지번의 분류 여기서부터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지번은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우리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죠. 단식은 단은 하나, 식은 형식.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식 지번은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없다? 100-5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한글을 못 읽는 분들도 드물지만 계셔요. 공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되니까 한글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을 못 읽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영어로 표기할 수 있느냐? 헌드러드. 여러분들도 뜨끔하죠? 못 읽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수도 없어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 더 뜨끔하죠?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문자인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이거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 다음에 복식 지번에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뭐로 부르죠? 본래의 지번인 번번.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뭐로 불렀습니까? 번번에 붙은 지번 번호라고 해서 부번. 요 붙자는 붙일 붙자를 써요.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붙일 붙자를 씁니다. 그래서 번번에 붙은 번호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번.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의. 반드시 의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100-5라고 읽으시면 깜방에 가요. 공간정보법 위반행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100-5라고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100-5 깜방에 가요. 100-5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평행식이라고 불러요. 번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평행식이라고 부르고요. 분수 형태로 표현하면 분수식, 기호 형태로 표현하면 기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뒤에서 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번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뭘 붙입니까? 산자.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임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이걸 정말 여러 번 출제한 겁니다. 왜 임자를 붙여서는 안 되냐면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임야라는 지목의 부호는 뭘까요? 임입니다. 임. 그래서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지 임자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또한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요즘은.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매해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매해. 그러면 책을 보시면 지번에 분류해서 본번과 부번 나와 있는데 본번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거 이를 본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번은 이 본번 뒤에 붙은 지번 이를 부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부번. 그렇죠. 그러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있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에요. 그렇다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부번할 때 부자가 붙일 부자를 써요.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본번이 있어야지만 붙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있지만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부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구가 있을 테고요.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설명이 됐고 지번의 표기 보겠습니다. 지번의 표기 이거 다 별표 치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다 5번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표기의 지번 표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이 안에 뭐 2번, 3번, 4번, 5, 6번 쭉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몇 번을 할까? 150번. 여기는 151, 151 이렇게 해서 여기는 300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부여 지역은 총 300필지가 존재해요. 300필지가. 그런데 이때 150번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그래서 요 150번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되었으니까 두 필지에 지번이 부여돼야 되겠죠. 맞아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평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행식의 경우에는 지번을 본번과 부번으로 나눠졌을 때 평행적으로 표기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는 150 그리고 이쪽은 150의 1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본번과 부번이죠.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를 평행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분수식. 본번과 부번이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분수 형태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한 걸까요? 동양에서는 분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종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150. 이쪽도 150. 분모에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몇 번입니까? 300번. 맞아요. 그래서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분자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분수식이에요. 그래서 종전의 지번은 분모에 배치를 하고 분자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으로 번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300이니까 여기는 301, 302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게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호식 또는 기번제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번제도. 기번은 기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기번제도라고 해서 기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 기번제도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종전지번, 여기도 종전지번. 9번은 기호로 부여합니다. 기호로. 기호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기호로 부여하는 거. 기호식 또는 기본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출제가 될 만한 게 요 4번입니다. 출제가 될 만한 게 4번인데요. 4번을 뭐라고 있습니까? 자유부번제도. 이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시면 자유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뜻인데요. 자유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 그럼 이 자유부번제도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몇 번입니까? 300번. 맞아요. 그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합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 300번이니까 그 다음 순번은 뭐가 있습니까? 301, 301. 여기는 302.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걸 자유부번제도라고 부르고요. 이 자유부번제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리을에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유부번식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지번의 부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밑줄 쳐져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이건 다 넘어가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42쪽을 보겠습니다. 5번에 지번의 부여 기준. 여기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